안녕하세요.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요. 뭐 어떤 시험이고,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참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이제 누구나 이제 응시할 수 있고요. 요거예요. 이제 과목별로 해서 크게 이제 과목이 이제 3과목이에요. 각각 과목별로 최소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이 7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죠? 다 맞아도 합격이고, 딱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70개만 맞아도 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내가 막 100점으로 합격했다고 자격증에 수석, 100점 합격자, 이런 표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으로 합격하는 거랑 70점으로 합격하는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라는 건 내가 이제 이해도에 대한 차이지만 합격 그 자체를 본다면 이제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거랑 낮은 점수로 합격한 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스마트하게 생각하면 적정한 수준의 노력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어떤 점수로 합격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100문제인데요. 보기가 4개. 사지선다예요. 객관식이고 시험 시간은 이제 120분이에요. 물론 이제 회차별로 어떤 거는 조금 어렵고 어떤 거는 좀 쉬워요. 조금 어려울 때는 이제 보통은 왜 그러냐면 이 120분 내내 앉아 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대부분 이제 시험을 언제 보냐면 보통 일요일 날 봐요. 일요일에요. 오전 10시부터 12시에 보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11시 20분부터요, 조기 퇴실이 가능해요. 조기 퇴실. 그러니까 11시 20분 되면 상당수, 이제 결실생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나가요. 12시까지 계신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있긴 해요. 그죠? 100명에 한두 명꼴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한 11시 20분에서 11시 40분 사이에 많이 나가세요. 그 얘기는 시험 시간이 부족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문제 중에서요, 계산 문제가 13문제 내외인데, 적게 보면 10문제, 많이 나오면 15문제. 평균 정도 값이 전 13문제로 본 거예요. 13문제고, 제가 생각하는 계산 문제는 세법 관련된 계산 문제는 다 제외하고, 세법에서 나와서도 이제 계산 문제,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건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로 보진 않아요. 자, 1년에 이제 4번 시험 봐요. 1월, 4월, 7월, 11월. 이게 이제 2025년부터요, 요 시험 횟수가 4회로 이제 증가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3회만 봤는데 1년에 응시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시험의 어떤 응시 폭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요 4회로 시행가 아닌가 그래요. 이제 금융투자협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시험을 주관해요. 그래서 이름을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혹은 그냥 협회, 이렇게라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 업무, 그죠? 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증권사, 그래서 이제 필수 자격증이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했다고 서류에서 떨어질 어떤 회사에서 붙냐? 그러진 않아요. 내가 투자자산 운용사가 없다고 서류에서 떨어지냐? 제가 봐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취득해도 괜찮아요. 대신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는요, 물론 안 주는 데도 있지만 이 자격증이 있으면 약간 가점을 줘요. 요건 적은 가점이라도 받기 위해서 이제 스펙 쌓기용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증권사 쪽에서 일을 하시고 또 자산운용 업무 관련돼서 일을 하시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현직자 분들도 당연히 이제 업무가 바뀌면 취득을 하시고, 이제 이런 쪽에 취업 어떤 업무를 준비하시는 준비생들께서도 자격을 이제 따요. 근데 이게 보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 좋은 게 뭐냐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격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자격증이 되게 막 무시할 정도로 레벨이 낮은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있으면 좋은 자격증인데, 그쵸?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게 좋죠. 근데 그 있는 게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막
큰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에요. 총 3과목 시험 보고요. 자, 협회 기본서라고 해서요. 금융투자협회가요, 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대해서 여기서 시험 나옵니다 라는 기본 교재, 뭐 누구는 이제 표준 교재, 뭐 기본 교재라고 하는데 그 교재가 있어요. 총 5권으로 되어 있고요. 2,500페이지 내외예요. 이렇게 이제 교재를 사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셔도 좋고, 뭐 제 그 교재하고 강의를 통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시간, 자원이라는 거는 유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존재하고 최소의 투입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의 교재하고 강의를 선택하시는 게 그나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준비물은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돼요. 학생증 이런 거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주민등록증, 여권,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반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는 초기화 해가지고 재무용이나 공학용 이런 것들은 감독관한테 확인 후 사용 가능하고요. 마킹할 때는 주로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을 추천해요. 뭐 문제 풀 때는 볼펜으로 푸셔도 되고 연필로 푸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중간에 이제 마킹할 때 틀리면 이제 답안지를 교체해도 되지만요, 수정 테이프 같은 거를 본인의 어떤 위험으로 써도 돼요. 그럼 뭐냐면 내가 마킹하다가 왜냐면 틀렸어, 답안지 교체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다시 마킹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그냥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를 썼어요. 근데 그게 뭐 채점하는 그 기계가 인식을 잘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해서 해당 문제를 이제 틀린 걸로 채점하더라도 본인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요, 문제는 공개가 안 돼요. 비공개. 그래서 비공개가 안 된다. 100문제 나오고. 자, 수험 기간에 많은 이제 질문 중에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 만에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몇 달 공부하면은 이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대신 수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 보면 이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뭐 내가 예를 들어 이미 뭐 공인회계사거나 뭐 CFA거나 뭐 이런 분들이라면 이론적인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100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1주, 뭐 정말 2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 나온다. 그 교재만 쫙 보고도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투입할수록 합격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사, 뭐 육아 이런 거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어렵겠죠. 그럼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인강 수강 유무, 그렇죠? 처음에 어떤 배경 지식도 없고 이런 분들이 그냥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려면요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인강을 좀 수강하면, 이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요, 이게 조금,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약해지더라도, 그, 인강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진도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반복하면, 누구나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강 수강유무. 개개인의 또 학습 능력이죠, 아무래도. 우리 이제 다들 똑같이 배워도 그 퍼포먼스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전공자가 인강도 수정하고, 네, 실제 유형 문제집이라면, 그죠?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여러분들 보신 208, 그죠? 208 교재 가지고 하면 뭐 한 달 정도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통상적으로요, 뭐 전공자가 아니던 간에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소요 시간을 참 잡고 공부하시면요, 이런 뭐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뭐 합격이 조금 대부분 하신다. 중요한 건요, 이 시험이 포기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시험. 포기하지 않아. 왜냐면 시험이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쉽고 표면적인 것들.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틀려도 돼요. 왜? 우리는 100개 중에요, 30개 틀리는 거 대회 하는 거예요. 내가 30개 틀리는 대회. 몇 개 틀릴까? 30개만 틀리자. 이런 대회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는
그냥 찍고 말지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완주, 마라톤처럼 거기에 의미를 두시면 대부분 뭐 70점대 초반으로라도 합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시험 특징이요. 우리가 이제 회차별로 말을 하는데 39회차 시험부터 문제가 이전보다 조금 더 레벨업 됐어요.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웠냐면 신유형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신유형은 사람마다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개수 문제,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낮은 주제가 출제가 돼요. 개수 문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다음 중 맞는 것.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몇 개인가? 근데 이 중에 1, 2, 3번이니까 1, 2, 3, 4 보기를 모두 다 알아야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고 넓은 폭의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수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많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참 애매한데 과거에는 개수 문제가 거의 출제 안 됐어요. 근데 39회차부터 한 시험당 개수 문제가요, 한 6문제, 많으면 10문제, 요 사이가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수 문제는 이제 내가 애매하게 알면 확신하고 정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전통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은 주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할 때 조금 잘 공부 안 하는 분야들,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합치면요, 한 10문제에서, 왜냐면 이 개수 문제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출제되지 않은 게 겹칠 수 있기 때문에 10문제에서 한 13문제? 이 정도가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매 회차 출제되고 있어요. 이게 등장하고 있고, 시험 특징이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출제된 문제들이요, 뭐 그대로 출제되거나 약간 변형돼서 출제되거나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과거 어떤 실제로 이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학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실제로 출제된 게. 그래서 문제은행식인데 뭐 제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최근 2, 3년 동안 어떤 출제된 어떤 문제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은행이니까 은행에 있는 풀이 있는데 그 풀들이 출제되는데요. 최근의 트렌드가 39회차 이후죠. 문제 풀에 교체 주기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제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요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특히나 이것들은 여기에 이제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문제냐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는데, 전공자. 이미 내가 이론이나 이런 유사한 공부들을 해보신 분들은, 내가 아는 게 A가 아닌데?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거.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를 A-라고 얘기하는데 A-가 틀린 거 아니야? 우리는요, 전부 다 얘를 기준으로 해요. 뭐냐면은 협회에 기본 교재가 있잖아요. 협회 기본 교재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해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요, 법 관련된 거예요. 법이나 규정. 왜냐면은 법이나 규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지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왜냐면 협회 교재는요, 보통 언제 나오면 연초에 나와요, 연초에 나오는데, 그 기중에 뭐 5월달에 6월달에 뭐 법이 바뀌었어. 그렇다고 협회 규정이 다시 발간되지 않아요. 법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뀐 법으로 해야 되냐? 협회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해야 되냐? 협회 교재 위주로 해요. 그래서 출제는요, 일단 첫 점은 협회 교재에 있는 내용이 설사 틀리더라도,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저 과거랑 좀 다른 거죠. 틀리더라도 협회 교재를 기본으로 출제가 돼요. 이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협회에서 이제 이게 중간에 규정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뀐 것들은 어떻게 정답을 처리하십니까? 협회의 어떤 대답은 우리는 협회 기본 교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협회 어떤 시험이 아니죠. 규정이 바뀌더라도 우선적으로 기본 교재의 내용을 우선해가지고 채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또 특징 자체가 다양한 분야예요. 그래서 보시면 막 그 온갖 내용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얕고 넓은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깊이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깊이가 조금 이제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깊이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고요. 잘 모르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아씨, 이 문제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냥 암기하셔가지고 똑같은 문제 나왔으면 그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요, 막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려우면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합격률을 보시면요, 편차가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약 40%예요. 보시면 24년도, 그죠? 전체 봤을 때 39%예요. 23년도 37, 22년도 36, 37. 근데 2020년도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응시자도 저렇잖아요. 이때 코로나 때라서 공부할 시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시자수가 적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이게 연기되거나 취소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취소되면요, 공부 이미 했는데 또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합격률이 이때 높았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보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후로 봐봐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죠. 코비드라고 할게요. 코비드19라고 하면 이때 이후잖아요. 이후에는 합격률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요, 대체적으로 합격률이 30%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비드19를 전후해서 합격률이 올라갔어요. 또 제가 봤을 때는요, 2019년, 18년도는요, 문제가 지금 비하면 엄청 쉬워요. 되게 지엽적이라는 게 아니라 단편적이라고 할게요. 되게 단편적인 문제가 쉬운데, 요때 문제랑 지금 비교하면 지금 문제가 몇 배는 더 어려웠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격률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요, 잘 아시다시피 재교재를 포함해서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교재를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제 합격률은 높아지고 투입 시간은 좀 더 적어지는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 공인된 자격증인데, 자격증이라는 게 효과를 있기 위해서는요, 개나 소나 다 붙으면, 그죠? 합격률이 막 90%다. 이 자격증으로서의 어떤 본연의 어떤 뭐랄까요, 변별력이라는 거를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률 관리를 위해서 저는 충분히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 얘기는 하루라도 빨리 취득하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내가 이거를 따야겠다. 나중에 그거보다요, 하루라도. 왜냐면 요 당시에 만약에 딴 사람들은요, 되게 쉬웠어요. 이때는요. 지금은 또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요. 자, 그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추천 학습 방법. 그렇죠? 208 교재잖아요. 이것만 공부해도 80점, 딱 그 정도 마음으로 제가 교재를 썼어요. 그래서 제 어떤 스타일, 제 강의를 여러 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 기본적인 스타일이요, 이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하자. 뭐 시시콜콜 다 공부해서 100점 맞냐? 예를 들어 등수가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1등이냐 2등이냐, 점수 자체가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죠? 합격하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높으면 높아서 좋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요, 70점을 합격하나 100점을 합격하나 같아요. 물론 여러분께서 뭐 환급반을 들어가지고 내가 몇 점 이상 이런 경우 빼고 합격이라는 것 자체가 가져올 효과를 본다면요, 합격이냐 아니냐, 마치 대학교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패스 페일, 그쵸? 학점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패스 했느냐 페일 했느냐 이거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패스 앤 페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70점으로 합격해가지고 내가 합격하나, 그죠? 100점으로 합격하나, 그 똑같이 패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그 시험 유형에 가장 맞춰가지고 교재하고 강의를 좀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게 저는 정말 수험생한테 도움이 된다. 수험생 입장에서 제 강의를 왜 들어요? 그렇죠? 빨리 합격하려고, 노력을 조금 하려고, 거기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요, 강의 시간 안에서요, 딴 얘기 안 해요, 잘. 어떤 분들은 이제 딴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를 왜 해? 그쵸? 그 수험생이 뭐 딴 얘기 하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딱 이거 시험에 필요한 내용 공부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딱딱 필요한 얘기들, 여러분들 알아야 될 얘기들, 딱 그 정도만 해요. 제 얘기 스타일이 좀 그래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는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요. 자, 저는요, 확신해요. 이 교재만 공부해도요, 80점 내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요.
봐요. 그렇게 이제 교재 구성을 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8 교재로만 불안한 수험생들은요, 다 나온다 조합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재를, 그래서 208 교재만 보셔야 되고, 다 나온다 조합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강을 들으면 아마 다 나온다까지 여러분들 요 두 개의 조합으로 이제 인강이 제공될 거예요. 근데 내가 독학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요, 208 교재만으로도 괜찮아요. 자, 교재 내용은요, 100% 그죠? 기출문제 기반으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복원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랑 이제 차별을 두려면은 어떤 거냐면 그 복원된 문제 중에 최근에 어떤 유형 트렌드에 좀 변형하고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같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외우게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이제 복원된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조금 더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이 정도예요.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요. 실제 기출이다. 예를 들어 복원이라고 할게요. 복원된 문제 수준이 100이면요. 평균적으로 한 120% 수준의 난이도로 약간 올렸어요.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건요. 이 공부하는 사람도 짜증이에요. 아씨,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봐야 돼?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지 최소한에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무조건 어렵게 나가지고 100점 맞는 것도 아니고 70점 이상이 되고 80점이면 안정권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실제 시험보다 한 120% 정도 수준으로 약간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변형한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공부하실 때는요, 내가 지금 푸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습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이거예요. 저는 일단은 빈출 패턴부터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외분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 이 빈출 패턴 어떻게 하냐면요, 31회에서 42회까지 출제된 것 중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패턴만 제가 선별했어요. 물론 이제 복원된 거죠. 그거 가지고 선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 안에서 그죠? 조금 더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초 이론을 다지는 용도로 요 패턴 문제들은 학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문제 풀기 전에요. 일단은 문제 하단에 있는 더 알아보기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설명. 이걸 먼저 공부하세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문제 해설을 보지 마시고 밑에 더 알아보기를 가지고 이론을 좀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패턴별로 학습하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보시면 세법 같은 경우에는요, 세법이 각 회차당 7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빈출 패턴 1회의 세법이 7문제가 있고, 빈출 패턴 2회의 세법 문제가 7문제가 있어요. 그럼 세법을 1회, 2회, 14문제를 다 공부하고, 다음 패턴, 요렇게 가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100문제를 다 공부하고, 그 다음 2회 100문제가 아니라요, 200문제를 한 세트를 하고 생각하고, 세법이면 세법 14문제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이 8문제 나오거든요. 8문제씩 2세트니까 16문제죠. 금융상품도 다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자, 근데 모의고사가요, 3회분이 있고, 최근 출제된 거 다시 보기가 이렇게 해서 총 4회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의고사 3회분은요, 일단 빈출 패턴 다 학습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출 패턴에 해당하는요, 다양한 형태의 기출유형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빈출 패턴이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수록을 했어요. 왜냐면 투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200문제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 혹은 80%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빈출 패턴은 말 그대로 거의 그냥 매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고, 거기서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이제 베리에이션, 다양한 주제들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실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거예요. 자, 요것도 120% 수준으로 출제됐고요. 자, 저는 과투입하는 거 너무 싫어요. 과투입 자체가 정말 싫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푼 후에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해설도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어차피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휘발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내가 분명히 얘를 공부했어. 다음날 되면 또 까먹어. 그리고 공부했는데 다르고 다르게 말을 싹 바꿔놓잖아요. 또 틀려요.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굉장히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되고, 마지막 최근 출제된 거를 가지고 점검용으로 한 몇 점 정도나 나오지?
한번 시간 재고 푸시는 이런 용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 패턴이 또 별도로 있어요. 계산 문제만 모아둔 건데, 계산 문제는 100% 이제 복원된 걸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계산 문제를, 나는 고등학교 때도 수학 포기했어. 수포자야. 상관없어요. 왜? 사치 연산만 할 수 있으면요, 대부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13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야, 계산 문제가 해자네. 계산 문제가 쉽네. 왜냐면 말 문제는요, 되게 아리까리하게 나와요. 근데 계산 문제는요, 명확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무조건 내가 어떤 맞춰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계산 문제 패턴별로 있거든요. 구성해서 가지고 계산 문제에 자신이 없는 수험생은요, 요 계산 문제만 학습해도 돼요. 내가 딴 거 안 보고 여기에 수록된 계산 문제, 그러면 계산 문제가 예를 들어 13문제가 나왔다 한다면요, 한 90% 내외 정도로 내가 답을 거의 맞출 수 있다. 한 10문제 이상은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런 정도로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계산 패턴, 계산 문제 자신 없다? 이거 여기 있는 계산 문제만 푸시면 돼요. OX는 뭐 시간이 없으면 스킵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OX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복원된 문제 중에요, 정답 지문을 웬만하면 다 OX에 실었어요. 정답 지문 싣고 중간에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X로 많이 만들어 놓고 O로도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OX의 지문을 계속 읽다 보면요, 시험 보면 이거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거 혹시 208 문제 아니야? 208을 푸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OX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 정답으로 선택된 선택지 위주로 만들었고요. 자, 반복 학습을 통해서 마무리 점검하는 그런 용도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제 어떤 시험 과목들이에요. 뭐 1과목, 2과목, 3과목. 1과목에는요, 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7문제. 금융상품 8문제. 부동산 5문제. 20문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8문제 이상을 맞춰야지 꽈락이 안 되는 거예요. 2과목은요, 투자자산 운용 전략 2, 투자 분석. 그래서 총 30문제. 그래서 12문제 이상을 맞추면 꽈락이 안 되고, 3과목이 양이 많아요. 그러면 법규, 직무윤리, 자본시장법, 금융투자협회, 규정,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다 이론이에요. 이론들. 얘도 이제 이론이죠. 한 50문제 정도가 나와서 여기서는 이제 20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전략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사실 얘네들은 여기 투자 운용 관리 전략 있잖아요. 얘는 이제 이해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해 위주예요. 그래서 이 전공자께서는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다가와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 리스크 관리, 얘도 이해 위주예요. 그래서 전공자한테는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데, 세법은 대부분 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고, 금융상품도 대부분 처음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요, 뭐 이해도 필요하지만요, 그냥 주로 이제 반복되는, 주로 빈출되는 패턴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대안투자에게도 그냥 주로 이제 빈출되는 패턴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요 법은요, 저는 이제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법에 대해서 다 공부해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거. 굉장히 방대하긴 해요. 굉장히 정석적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요, 여기서도 이제 법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주로 출제되는 어떤 주제, 혹은 토픽, 패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나온다 모의고사, 혹은 여러분들 208 교재에 있는 내가 그것만 보지. 거기서도 대부분 실제 나오는 문제 한 90% 가까이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법을 다 외운다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문제 풀어서 주요 빈출 주제를 통해서 법을 공부하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 정도라서 뭐 그냥 크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사실 이 OT를 촬영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추천 학습 방법, 요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라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